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는 나를 바꾸는 프레임, 두 번째는 세상 그 참을 수 없는 애매함, 세 번째는 자기 프레임, 세상의 중심은 나, 네 번째는 현재 프레임, 과거와 미래가 왜곡되는 이유, 다섯 번째 이름 프레임, 지혜로운 소비의 해방꾼, 여섯 번째 변화의 프레임, 경제적 선택을 좌우하는 힘, 일곱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10가지 프레임입니다. 첫 번째, 나를 바꾸는 프레임입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레기통을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은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에다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는 표정이 늘 밝다는 점입니다. 하루는 그 점을 궁금하게 여기던 한 젊은이가 그 이유를 환경미화원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느냐고. 젊은이의 질문에 대해 환경미화원의 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였습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갖고 있는 프레임일 겁니다. 이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자신의 일을 돈벌이나 거리 청소가 아니라 지구를 청소하는 일로 프레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를 청소하고 있다는 프레임은 단순한 돈벌이나 거리 청소의 프레임보다는 훨씬 상위 수준이고 의미 중심의 프레임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런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편견의 실수입니다. 1999년 2월 4일 아프리카 기니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아마두 디알로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4명의 백인 경찰이 쏜 41발의 총탄 중 19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어린 시절 디알로는 사업가인 아버지를 따라 통고, 기니, 태국,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독서와 음악, 스포츠를 즐기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국제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등 세계 명문에서 수학한 그는 공부를 더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와 뉴욕의 브롱스 14번가에서 거리 자판을 하며 언젠가 다니게 될 대학을 꿈꾸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디알로는 바람을 쐬려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에 백인 경찰에 멈춰 머리에 손을 려 라는 느닷없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4명의 백인 경찰은 디알로가 자신들이 쫓고 있던 흑인 강간범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디알로는 경찰의 느닷없는 명령의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재킷 주머니에 손을 가져가는 액션을 취했고 경찰은 권총을 빼들려는 행동으로 오인해서 무려 41발이나 되는 총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하여 죽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때 디알로가 꺼내려던 것은 지갑이었습니다. 4명의 백인 경찰은 흑인인 디알로를 본 순간 자신들이 쫓던 강간범과 닮았다고 판단할 정도로 그의 얼굴은 분명히 봤지만 정작 그가 꺼내려던 것이 권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유와 존재의 차이입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 과일 한 접시, 그리고 바이올린.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 이 이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2000년 11월과 12월 사회심리학자 벤 보벤이 이끄는 연구팀은 20대부터 60대까지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로 가정경제에 대한 의견 조사였는데 설문 말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유 자체를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 예를 들어 옷, 보석, 전자 제품 등과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 콘서트 티켓, 스키 여행 등 가운데 무엇이 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세상 그 참을 수 없는 애매함입니다.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1992년 하계 올림픽 중계권을 가졌던 MBC의 올림픽 중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는데 메달리스트들이 게임 종료 순간에 어떤 표정을 짓는지 감정을 분석하는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관찰자들에게 분석이 가능했던 23명의 은메달리스트와 8명의 동메달리스트의 얼굴 표정을 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의 감정이 비통에 가까운지 환희에 가까운지 10점 만점으로 평정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이 끝나고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선수들이 보이는 감정을 동일한 방법으로 평정하게 했습니다. 시상식에서의 감정을 평정하기 위해 은메달리스트 20명과 동메달리스트 15명의 시상식 장면을 분석하게 했습니다. 분석 결과 게임이 종료되고 메달 색깔이 결정되는 순간 동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10점 만점에 7.1로 나타났습니다. 비통보다는 환희에 더 가까운 점수였습니다. 하지만 은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고작 4.8로 평정되었습니다. 환희와는 거리가 먼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성취의 크기로 보자면 은메달리스트가 동메달리스트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성취의 크기는 이와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시상식에서도 이들의 감정 표현은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동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5.7이었지만 은메달리스트는 4.3에 그쳤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기 프레임, 세상의 중심은 나입니다. 뇌 속의 자기 센터입니다. 똑같은 단어라도 자기 자신과 관련지어 생각하게 하면 기억을 더 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직한가, 공손한가, 창의적인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철수가 정직한가, 공손한가, 창의적인가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자기 자신과 관련지어 바라볼 때 기억이 잘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자기 증거, 셀프 레퍼런스 효과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자신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입장에서 타인은 짧은 시간에도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한 존재이지만 나 자신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쉽게 파악될 수 없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들여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한눈에 척 보면 너를 알지만 너는 척 봐서는 나를 모른다는 생각이 깊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단 5분 만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한다고 하면 무척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5분이면 충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번째, 현재 프레임과 과거와 미래가 왜곡되는 이유입니다. 후견 지명 효과입니다. 현재에만 존재하는 결과론적인 지식이 과거에도 존재했던 것처럼 착각하고는 내 그럴 줄 알았지, 난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현상을 우리는 사후 과잉 확신이라고 하는데, 저자는 이런 현상을 선견지명 효과에 빗대어 후견지명 효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후견지명 효과, 힌드사이트는 영어의 비하인드와 사이트가 결합한 말로, 글자 그대로 보면 결과를 알고 난 후에 뒤에서 보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계획표의 함정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방학과 동시에 어김없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동그라미 계획표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날 정도로 비현실적인 계획표였지만, 그 계획표를 짜는 순간만큼은 사뭇 진지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기상시간은 의뢰 6시 아니면 6시 반이었습니다. 학기 중에도 일어나기 힘든 기상시간인데 늘 그렇게 무리한 계획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지도 않았던 아침 운동도 약방의 간표처럼 꼭 그려놓고, 초등학생이 무슨 신문을 읽는다고 신문 읽기도 슬쩍 끼워놓고는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름 프레임, 지혜로운 소비의 해방꾼입니다. 문화비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가 아들 녀석이 기념품 인형을 사달라기에 5,000원을 주고 사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는데 다니는 도중에 그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인형을 또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에게 뭐하러 그런 인형에 10,000원씩이나 쓰냐 하면서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러고는 시무룩해하는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인형보다 더 비싼 피자를 사주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법한 상황입니다. 왜 저자는 그 상황에서 인형값으로 5,000원을 추가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보다 더 비싼 피자는 쉽게 사주었을까요? 그 답 역시 이름에 있습니다. 원화와 달러화. 당신이 면세점에서 고급 넥타이를 사려고 하는데 한 곳에서는 200달러로, 다른 곳에서는 20만 원으로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해봅시다. 어느 면세점에서 넥타이를 사는데 더 주저하게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원화로 계산하는 경우에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기본 단위의 가치가 높아서 액수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 즉 달러의 경우는 겨우 200달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명목상의 숫자 200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 단위가 작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액수가 커지는 경우, 즉 원화는 무려 20만 원이나 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실질적인 가치는 200달러나 20만 원이나 같지만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프레임, 즉 기본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돈에 대해서도 심리적으로 이런 차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변화 프레임 경제적 선택을 좌우하는 힘, 현상 유지에 대한 집착입니다. 살아가면서 주기적으로 내려야 하는 무수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문을 구독할 것인지, 어떤 우유를 먹어야 할 것인지, 어떤 휴대폰을 구입하고, 어떤 자동차를 선택하고, 어떤 보험을 들여야 할 것인지 등 반복되는 이런 결정을 내릴 때마다 대부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중립적인 대안으로 리프레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로 주어져 있는 대안을 중립적인 대안으로 리프레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 심지어 기존의 직업까지도 처음 접하는 중립적인 대안으로 리프레임해서 본다고 하면 아마도 많은 선택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10가지 프레임입니다. 첫 번째,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라. 두 번째, 접근 프레임을 견지하라. 세 번째, 지금 여기 프레임을 가져라. 네 번째,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다섯 번째, 긍정의 언어로 말하라. 여섯 번째,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일곱 번째, 주변의 물건들을 바꿔라. 여덟 번째, 체험 프레임으로 소비하라. 아홉 번째,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라. 열 번째, 위대한 반복 프레임을 연마하라입니다.